이메일을 하면 이게 왜 하게 됐냐면 해커통 카드 이 거래 사이트가 있었어요. 누군가가 내가 USDT를 크레딧으로 사고 싶으니까 벤모로 결제를 한 다음에 벤모에 있는 데이를 내가 너한테 벤모를 보낸다는 데이를 하면은 판매자가 에스크로 해놓은 토큰을 제 신용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걸 보려다 보니까 스팀에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이메일 시그니처를 검증하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상대방한테 오지 않는 특정한 메일 내가 뭐 트위터 예를 들어서 뭐 장학재단에서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 장학재단이 내가 얼마의 빚이 있는 거를 상대방한테 뭔가 증명하고 싶어요. 네, 이상하고. 근데 장학재단이 저한테 하고 건네라고 메일을 보냈어요. 그 메일을 하면은 내가 장학재단의 빚이 증명할 수 있죠. 여기서 GK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 있죠? 일단은 그 메일 내용물을 안 알려주는 메일의 내용을 증명할 수 궁금한 게 만약에 특정 해시 값이라고 하면은 이게 내용이 뭐가 있는지 증명은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잠시만요. 요 안에서 그 증명을 생성할 때 이 메일 자체를 이용해서 증명을 생성하는데 이 메일의 증명을 생성하기 위한 서킷이 있잖아요. 그 서킷이 이 메일의 내용에서 특정 부분을 파싱을 해서 이게 충족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브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시만 있으면은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잖아요, 상대방이. 근데 이 서킷을 통하면은 이 서킷의 조건을 통과한 증명이 생성이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웹2와 웹3를 이어줄 수 있는 네, 그런 의도로서 TK 이메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KYC나 네, 그런 것들 하려고 만들었고 그래서 처음에 이게 그 데모 사이트가 있는데 이게 지금 동작을 안 해서 제가 좀 해보려고 하다가 시간이 많이 들려버렸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메일을 받게 되면은 이런 헤더들이 있고 컨텐츠가 있는데 이제 이 헤더와 컨텐츠들을 증명을 하는 게 여기서 이제 프로그를 하면은 그 증명한 이 증명이 이제 체인에 등록이 되고 그 체인에 이제 프로 아웃풋을 이용해서 그 체인의 컨트랙트에다가 내가 베리파이 하고 싶을 때 베리파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동작을 안 합니다. 이게 뭐 구글 DNS에서 지금 응답이 이상하게 와가지고 네, 지금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디킴이라는 게 있는데 디킴이 이제 메일을 증명하는 시그니처 그러니까 메일의 송신자가 그 송신자가 맞는지를 증명하는 그 스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헤더랑 그 메일의 바디를 그, 그 DNS의 퍼블릭 키로 베리파이를 하면은 이 메일이 그 해당 도메인에서 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건 트위터에서 온 메일이니까 네, 여기 디킴
트위터에 디킴 정보가 들어있고, 얘를 DNS 쿼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요 도메인에서 우리는 퍼블릭 키가 이거야 라고, 네, 저희가 조회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얘를 이제 파싱을 해서 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파싱을 하려고 서킷 레벨에서 파싱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했는데 저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 네. Deterministic Finite Automata. 네, 얘가 그러니까 얘를 위키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게 되게 간단한 구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처음 시작해서 너가 어떤 조건이야? 그럼 여기로 가. 어떤 조건이야? 여기로 가. 어떤 조건이야? 여기로 가. 이거를 레직스도 똑같은 형태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if문 뭐 그런 거겠죠. 얘를 또 만들어주는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 레직스는 지금 그 메일 도메인을 파싱하는 레직스인데 얘가 이제 쭉 이제 나열해서 쓰면은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 to G면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얘네를 이제 DFA 형식으로 쭉 만들면은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게 영상이에요? 네,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레직스를 쓰는 서킷 형태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걸 또 자동화를 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얘인데, 얘 아니다. 얘인데, 얘한테, 얘 아니네. 얘한테, 나는 이런 레직스를 어, 서킷으로 만들고 싶어라고 해주면은 얘가 알아서 서킷을 짜주는데, 뭐 완벽한지는 모르겠는데 만들어진 그 서킷을 보면은 엄청나게 길어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트위터 리셋 이메일인지 아닌지를 파싱하고 싶다 할 때 레직스는 이렇게 쭉쭉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되게 유용하겠네요. 그럼 정규 표현식으로, 네네네. 정규 표현식으로 다 뭔가 검사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대신 그 서킷의 수가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뭐 몇만 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궁금한 게, 그냥 이런 거 해시 때리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헷갈렸던 게 네네네. 얘기하시는 게 네네. 내가 뭘 증명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메일을 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보내온 메일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가 필요하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헷갈리긴 한데. 모든 유즈 케이스가 동일한 컨텐츠, 동일한 메시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네네네. 그걸 레귤러 익스프레션으로 검사를 돌리는 걸 GK로 짰다는 거죠. 네네네네네. 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이 거의 다인데, 이게 이제 서킷을 보시면은, 퍼블릭 인풋으로 센더 도메인 보고, RSA, 그러니까 그 디킴을 저희가 사용하니까 그 RSA 관련된 퍼블릭 값이랑, 이게 프로프를 만들 때 이메일 바디를 마스크해서 저희한테 주거든요. 걔를 이제 퍼블릭 인풋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필요한 부분만 이 서킷, 이 프롬 만들 때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프라이빗 인풋으로 디킴 시그니처랑, 네, 뭐, 이런 메시지 데이터, 이런 것들 프라이빗으로 쓰고, 그리고, 네, 그래서 서킷이 체크하는 거는, 그, 시그니처랑 이 도메인이랑 sen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sen더 리시버를 증명하는 서킷이기 때문에 걔가 잘, 돼 있는지, 스트럭처가 잘 돼 있는지 하고, sen더 도메인이 뭐, 이런 값인지, 뭐, 네, 그렇게 아,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 레직스를 인클루드 하고, 처음에 좀 보시면은, 네, RSA 베리파이어로 그 디킴 서명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레직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프라이빗으로 전달한 그 메시지 바디랑 이 스트럭처랑 이 레직스랑 맞는지 확인을 하고, 네, 그게 거의 끝입니다. 그리고 바디도 그 디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메일 구조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지금 이메일을 보낼 때 이제 시그니처 다 남기고 해갖고 어디서 보내는지 이런 걸 다 이제 기록을 해놔서 그걸 가지고 어디서 이메일 받았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네. 그게 DNS에 쿼리를 날리면 거기서 퍼블릭 키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건 이제, 네, 거기서, 그러니까 피싱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서 보냈다는 거를 디킴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메일을 보내면 그 메일을 통신했다, 수신했다에 대한 정보를 그냥 어디서든지 그 DNS, 이해가 안 가요. DNS라는 네네네. 그 도메인이 잘 모르겠어가지고, 네. 또 다른 서드 파티가 있는 거예요. DNS를 관리하는. 거기다 커링을 하는 건지, 네네네. 그러니까 그 DNS라는 것 자체가 서버, 네. 요청이 오면은 저기 있어 서버라고 라우팅 해줘 이런 게 DNS니까요. 거기다가 내 디킴 시그니처를 증명하는 퍼블릭 키는 이거야라고, 뭐라 그러지? 부가 정보식으로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메일을 증명할 수 있죠. 내용은 이렇고, 정규 표현식을 자동으로 서킷으로 만들어준다는 게 되게 네, 대단하네요. 네, 네. 좀 많이 짧은데,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좀 활용한 게 그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 같은데. 얘를 보다가 이제 GK 메일을 본 건데, 어, 딱 그 메일을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 사고 싶은 사람이 USDC를 내가 사고 싶은데, 그러면 나는 몇 USDC를 사겠어라고 요 에스크로 컨트랙트에다가 올리고, 그러면은 어, 이 판매자가 USDC를 보내고 여기다가 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벤모를 이용해서 달러를 보내고, 이 락된 USDC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프로프를 이 컨트랙트에 보내면은 이 컨트랙트가 이게 맞는 프로프네 하고서 USDC를 전달하게 되고. 그 벤모로 보내고 보낸 거에 대한 증명을 이제 P2P 에스크로 컨트랙트에다 던져서 GK 증명을 해서 돈을 받는다는 거죠? 네네네. 그 과정에서 메일이 중간 매개를 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전달했다에 대한 증명은 아까 레귤러 익스프레션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레직스랑 디킴으로 어느 그 벤모에 뭐 결제를 하면 메일이 올 거 아니에요, 뭔가. 그게 벤모에서 실제로 온 거고, 이 내용이
실제 송금한 내용이다라는 거를 증명을. 내가 보냈다라는 메일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검증을 한다라는 거군요. 네네네. 폴드가 그거 하면서. 근데 사실 어떤 증명이든 웹2에서 완전히 벗어난 증명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딘가에 신뢰할 수 있는데 의존을 하고, 뭐, 거기서 이제 받은 걸 가지고 증명을 해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거라. 방식이 좀 독특하다라는 느낌이긴 해요, 확실히. 확실히 이 방법은 근데 최소한 이제 거래소를 안 통하게 되니까 그 부분에선 장점이 있네. 근데 이거 PDF 파일 올라왔는데 좀 이게 좀 주저리 생각의 흐름대로 정리가 아니라 생각의 흐름대로 적어놔서 그냥 나중에 그로스 식스틴을 각자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한번 오버뷰 한다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얘를 1부터 Z까지 다 하지 못했고 그냥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는구나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로스 식스틴은 서킷을 만드는 것부터 해서 사실 RCS랑 QAP 이 부분은 다 이제 많이 그때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서 결국엔 그 서킷을 짜고 저는 이번 그래도 어플리케이션 레벨이라서 그 다음에 그러면 어 저희가 뭐 직접 처음에 1, 2주차 동안 막 해봤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내용에 녹아져 있는지를 매칭하는데 되게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사실 말씀드리면은 QEB까지 했으면은 총 3개의 페이지로 나눠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플로우 자체는 이 그림이랑 거의 유사한데 제가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좀 더 정리한 페이지 단계는 어떠한 뭔가 셋업을 한다,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 거, 정하는 거, 그 다음에 프로브를 한다, 마지막으로 베리피케이션 한다, 끝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셋업이라는 단계에서 저는 맨날 뭐 트러스티드 셋업이다, 레퍼런스 스트링이다 이런 말들이 되게 난무해서 het갈렸는데 그게 사실 좀 보니까 요 셋업 페이지에서 또 안에 관계가 막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셋업이라는 어떠한 특정한 이제 그로스 식스 프로토콜을 갖는 페이지가 있는데 그 페이지 내에는 또 아래와 같이 파워스 오브 타워라는 페이지가 있고 페이지 2라는 페이지가 있고 NPC라는 단계가 있고 아무튼 사실 NPC는 여기 위랑 거의 같은 거긴 한데 커먼 레퍼런스 스트링을 만드는 페이지가 있다라는 걸 의미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그로스 식스는 결국에는 프로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랜덤리스를 만들기 위한 어떠한 파라미터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결국에는 요 CRS라는 커먼 레퍼런스 스트링이라는 걸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셋업 페이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셋업 페이지에서 결국에는 하는 요 아래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에 예전에 저희 생각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G키라는 어떤 특정한 파일 있잖아요. 그거를 만드는 과정이더라고요. 저희가 이게 옛날 썰콤 자바스크립트 만들어진 그건데 예전에 확장자명이 .g키라는 걸 만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근데 이게 뭐길래 왜 나오는 왜 튀어나오는 걸까? 저는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저 셋업 페이지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더라고요.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 셋업을 하기에 앞서서 셋업은 결국엔 CRS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인데 그럼 이제 CRS라는 게 어떠한 파라미터들로 이루어졌는지 를 봐야 되는데 일단 되게 매뉴얼리하게 보면은 사실 처음에는 계속 뭐 파워 오브 타워를 돌리라고 하는데 요거를 좀 보기 전에 CRS에 뭐가 들었길래 이 파워 오브 타워를 돌릴까를 역으로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페이지 2를 지나서 이거다. 이게 이 CRS라는 이상한 거대한 뭔가의 파라미터들인데 이게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따로 이제 좀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뭔가 기호들이 난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문메스인가 거기 있던 자료인 것 같은데 그게 그래서 제가 다른 글들을 막 서치를 해보니까 표현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일 심플한 표현이 요 표현이 더 편한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알파, 베타, 감마, 닷, G1부터 해서 쭈루루루루 갔을 때 알파, 닷, G1 하고 쭈루루루 있는 요 G2까지 내용들이 CRS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결국에는 여기서 이걸 어떻게 드래그를 할 수가 있나? 안 되네.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사진에서 위에 뭉터기랑 아래 뭉터기가 있어요. 근데 위에 뭉터기는 프로빙 키고 밑에 뭉터기는 베리피케이션 키예요. 그래서 저희가 뭘 할 때 이 gkey라는 파일이 나중에 가보면 어딨지? 베리피케이션 두 개가 나올 텐데 여기 있다. 익스포트 해보면은 이 파이널 키랑 나중에 이 베리피케이션 키가 나오잖아요. 이 두 키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CRS라는 거를 그로스 16라는 프로토콜은 요 두 개의 키를 원하는데 그 두 키는 뭔가 이런 뭉터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요런 뭉터기가 좀 더 이제 이거는 사실 좀 그 컨스트레인트 수가 적을 때 이것처럼 5개 정도 나오는 거 5개 아니 한 줄, 두 줄, 세 줄, 6줄, 세 줄로 나오는 것 같은데 요걸 좀 더 이제 일반화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한 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 디그리 T-1이라고 하는 게 저도 지금 장학기를 공부하다가 사실 못했는데 컨스트레인트 수나 그런 비슷한 영상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컨스트레인트가 3이다, 뭐 2이다 하고 이제 t에다가 이제 2를 넣으면 그 다음에 J가 0부터 뭐 2까지니까 요걸 이제 계산을 됐다고 생각해서 조금만 바꿔보면은 이것처럼 한 3개 정도의 뭔가 계산만 하면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G1, 뭐 G2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 보니까 어떠한 상수값 같은 이상한 그릭 알파벳으로 알파라는 알파벳, 베타, 얘가 감마였나? 하고 5개가 나와야 되는데 감마, 여기 아래 감마, 델타, 그리고 타우까지 5개가 나오거든요. 그럼 요 5개를 만드는 과정이 다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이 파워 오브 타워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은 다시 그로스 60는 CRS라는 어떠한 특정한 파라미터들을 필요로 하는데 이 CRS를 만드는 과정에는 아까 말씀드린 5개 이상한 파라미터들이 필요하다. 5개 이상한 파라미터를 하면은 어 여기 어딨지? 여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타우. 근데 알파, 베타, 감마, 베타, 타우가 이게 ST는 돼 있는 거 있잖아요. 5개가 총 어떠한 스칼라 값이 되는 건데 이 5개가 어떻게 쓰였냐 했을 때 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 CRS G1에 어떠한 일반화된 식, CRS G2에 일반화된 식이 있는데 이 식이 전 너무 어려워서 다시 이제 컨스트레인트 수가 적은 상태로 돌아가서 찾아보니까 이 정도로 정리돼서 나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알파, 베타, 뭐 감마 요거를 어떻게 정했나를 다시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건데 이때 여기서 이제 펄즈 오브 타우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파월스 오브 타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는 이와 같이 M 값이라고 하는 컨스트레인트 여기 지금 뭐 픽 언더바운드라고 하죠. 이게 컨스트레인트의 어떠한 제약 조건인데 예전에 이제 이 그로스 16 요거를 할 때 맨 위에 뭐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내용이 나와 있는지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어, 사실 잠깐만요. 스나크 맞나?
아마 여기 이제 스나크GS, 파울스 오브 타우, 뉴, 이제 BN128 이게 커브 이름이겠죠? 그리고 뒤에 여기 이제 어떠한 파라미터 하나가 들어가는데 요게 여기 이제 실제 이제 헬프 보면은 파워거든요. 그러니까 요 파워가 뭘 의미할까 찾아보니까 이제 문메스 같은 데서 파워 밸류는 의미 이제 맥시멈 컨스트레인트의 그런 상한을 의미하는 거고 만약에 요 파워의 밸류가 저는 지금 4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4면은 그냥 바로 그 컨스트레인트의 개수가 4로 제약되는 게 아니라 2의 그 파워수. 그래서 그러니까 2의 곱하기 2의 4승이니까 16개까지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코드를 만약에 실행시킨다고 했을 때는 나 또한 새로운 파워스 오브 타워를 만들 건데 이제 파워스 오브 타워를 만든다는 거는 아까 말했던 알파, 베타, 가마, 델타, 타워까지 5개 어떠한 파라미터를 만드는 건데 요 커브를 통해서 만들 거고 그때 내가 앞으로 만들 어떤 서킷의 컨스트레인트의 이제 어퍼 바운드가 2의 12승인 것까지 포함할 수 있는 까지 계산이 가능한 타워를 만들다는 의미인 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쭉 만들어요. 근데 이게 뭐 파워스 오브 타워라는 걸 통했을 때 이건처럼 5개의 파라미터 5개 맞나? 알파, 베타, 감마, 5개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런 다른 건데 아무튼 일단은 타우랑 알파, 베타만 일단 컴퓨팅을 해서 이것처럼 G1, 2, 11, 베타 G2라는 5개의 어떠한 식을 만들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만드냐 생각해봤는데 이제 이거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타우가 시크릿 값이잖아요. 요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MPC로 돌릴 건데 그때 이제 요 값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요 식을 따라서 저희가 어떠한 컨트리뷰션을 만들 거 아니에요. 처음에 세레머니 어떤 걸 하고 거기다 컨트리뷰션을 계속 이제 어플 바운드 그러니까 하나씩 넣을 수가 있는데 근데 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어떠한 파이널 타우를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베리피케이션 한 다음에 그 타우를 가지고 어떻게 나왔나를 이렇게 제이슨 형태로 익스포트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켜보면은 이것처럼 뭐 이상한 값들이 막 들어있고 이게 보니까 이 컨트리뷰션의 이게 리스트인데 이게 보니까 제가 2번 그걸 했거든요. 여기 보면 first const랑 뭐 비콘을 이용해서도 가능한 게 있다고 해서 비콘 컨스트리뷰션을 해보고 그러니까 2개를 해보니까 이걸 폴딩해서 보여주면 좋긴 한데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가 들어간 걸 알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아까처럼 이제 이걸 폴딩해서 보면은 컨스트리뷰테이션은 제가 2번 했으니까 뭔가 리스트 안에 2개가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아래 결국에는 타우 G1, 타우 G2, 알파 타우 G1, 베타 타우 G1, 베타 타우 G2라는 값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얘가 뭐지 하고 싶었는데 딱 보니까 이 위에 이 5개 라인 있잖아요. 요게 이제 아니 그냥 타우 G1 이 맨 위에겠죠? 타우 G1 뒤에가 아니 두 번째가 네 맞아요. 타우 G2 알파 곱하기 타우 G1 베타 곱하기 타우 G1 네 G1 베타 G2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파워스 오브 타우라는 어떠한 일련의 프로세스는 서킷과 무관하지만 단 제약주가 컨스트레인트의 어떠한 어퍼 바운드랑만 관련이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러면 그게 맞나 하고 제가 좀 봤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요 타우 G1의 이제 이 안에 어떠한 값들이 있잖아요. 그 값들이 그러면 내가 이거 한 게 진짜 맞아 해서 이제 타우에다가 그래서 M 값이 제가 이제 4를 넣었거든요. 4를 넣어서 만들어 보니까 이것처럼 2의 4승이 16이니까 그럼 M이 16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31이 나오고 실제로 이거 렌스를 쳐보니까 이렇게 31이 나오고 두 번째 값은 0부터 n-1이거든요. 보면은 이거 두 번째 라인이죠. 타우 0승부터 타우 n-1이니까 근데 여기서 m이 16이니까 0부터 15니까 16개죠. 그래서 또 타우 G2도 렌스를 해보니까 16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려고 그동안 뭔가 이상한 걸 했구나 하고를 한번
알 수가 있었고, 근데 이제 요 과정에 있어서 나중에 보니까 이 컨트리뷰션을 하는 게 저는 다 매번 스트링으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요 컨트리뷰션 안에 까보면 어, 스나크.js가 나오나? 펄스 오브 타우에 음, 컨트리뷰트 이건 안 나와 있네. 아, 말씀드리고 싶던 거는 이 비콘이라는 값을 넣어서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던 건데, 그럼 이 비콘이 뭐냐 했을 때, 제가 여기다가 어떤 이상한 헥사값 넣었잖아요. 그게 그냥 보니까 여기 앞에다 0x 붙이면 그냥 이더리움 블록 해시 값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넣는 거를 이렇게 뭐 비콘 컨트리뷰터 한다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거기서 그 디코에서 제가 이거 왜 굳이 여기다가 비콘 값을 넣어요? 물어봤는데 답은 없긴 한데 그냥 제 추측으로는 뭔가 얘가 좀 더 랜덤리스를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는 스트링은 하기도 할 수 있고 뭐 헬로도 할 수도 있고 되게 좀 한정적일 수 있으니까 뭐 그러지 않을까 사실 억측을 했던 거고. 어차피 이거는 말 그대로 컨트리뷰션이니까 네. 여러 사람들이 비콘을 통해서 컨트리뷰션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타워를 같이 만든다라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결국에는 타워를 만들 때 이 타워라는 값이 노출되면 안 되는데 결국엔 타워가 누군가가 예측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최대한 랜덤리스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는 어니스트한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요 NPC는 맞다고 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어니스트한 걸 비콘 같은 어떤 특정한 진짜 랜덤리스트한 애로 가지고 와서 만들면 좀 더 랜덤리스가 더 안전하게 어니스트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제가 추측을 했어요.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씀을 드리고 싶던 거는 컨트리뷰트 하는 데다가 스트링을 넣을 수도 있고, 이것처럼 어떠한 비콘 해시값 같은 어떤 헥사 값을 넣을 수도 있다. 그냥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사실 이 아래에도 내용이 더 많긴 하지만 밑에 내용은 되게 이제 볼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여드리고 싶던 게 하나 더 만들어. 어? 그랬었는데 저 이 컨트리뷰션을 하는 게 어떤 건가 맨날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날아가 보니까 이 코드에다가 넣나 안 넣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컨트리뷰션을 하는 행위를 나중에 보시면은 중간에 제가 넣어놓은 스트링 값을 시드 값으로 다이제스트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시드 값으로 넣어가지고 업데이트를 치는데 사실 업데이트를 어떻게 치는지를 모르겠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던 거는 어딨지? 기억이 안 나네. 다이제스트라는 펑션 안에 있었는데 이게. 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넣은 어떤 스트링 값이 이게 한번 해시로 바뀌었다가 그거 가지고 이제 앞에 몇 개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시드로 잡아서 그다음 업데이트를 칩니다. 근데 그 업데이트를 치는 그 과정은 사실 파월스 오브 타워를 다시 또 읽어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앞에서 넣는 일련의 비콘이든 뭐든 그게 한번 해시화하고 그 해시화 중에 앞에 거 몇 바이트를 잘라가지고 그걸 시드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뭔가 파월스 오브 타워를 돌렸기 때문에 또 일련의 퍼블릭한 파라미터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살짝 헷갈리는 점은 그럼 이제 이걸 다 만들었을 때 전 당연히 알파, 베타, 감마 이제 뭐라 하지? 요 값들 5개의 파라미터가 다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정확히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걸 코드를 뒤져서 찾으려는데 이게 잘 못 찾았고 그래서 그냥 걔네들이 방금 그 과정을 통해서 제너레이팅 됐다는 어떠한 가정하에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그로스 식스라는 프로토콜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LX를 정의를 해요. 근데 그 정의를 할 때 이제 AX, BX, CX는 저희가 QEP 통해서 만들어낸 어떤 폴리노미널 그 방식도 이케이션 있잖아요. 거기다가 특정 상수들을 이렇게 곱하를 한 다음에 그 곱한 것을 통해서 이거를 그냥 LX라고 보여. 이런 LX 그냥 두고. 알파, 베타, 이까 감고 혹시 뭐 랜덤 값인가요? 네네. 음,
알파, 베타, 사실 요 타월 수학을 타월 돌릴 때, 이게 저희가 그거 돌렸잖아요. 그럼 알파 타워 지원이 개선됐다는 거는 사실 알파 값이 개선됐다는 거잖아요. 전 그렇게 이해를 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요 값을 통해서 5개, 아까 말씀드렸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타우, 요 ST가 다 제너레이팅 됐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진짜 정확한 표현인지는 솔직히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코드를 찾아가지고 보여드리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샘플 5개 랜덤 인버터블 엘리먼트의 알파, 베타, 감마, 타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타우까지 그 랜덤 값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 랜덤을 제너레이팅한 방법이 아까 멀티파티 뭐지? NPC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제가 다 돌려놓고 나니까, 어떠한, 이제 파이널 타우의 어떤 값이, 애초에, 이게 정확히 알파 값은 아니지만, 알파가 곱해진 값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타우 지원이 사실 알파 곱하기 타우 지원이 계산된 거라서, 알파 값이 이때 제너레이팅 된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타우 지원이 알파 타우 지원 개수가 몇 개인가요? 그 알파 타우 지원의 개수요? 잠시만요. 알파. 몇 단계지? 신발이 좀 다른지. 타우 16개 나오는데요. 16개. 네, 이거 만들 때 혹시 그 값을 몇으로 주셨어요? 이걸 거랑 상관없는 건가? 값을 만들 때 이 값에 결국에 영향을 주는 거는 처음에 타워의 개수가 유의미한데, 타워의 개수가 몇 개 들어가나 싶어요. 그거는 여기 까보면, 여기 보면 4로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만들었던 게 요거 다음에 말씀드렸던 거고, 사실 이 Q 나머지 값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저게 16개라면은 16개의 컨스트런치를 쓸 수 있다잖아요. 16개, 아까 지금 나와 있는 형태도 그렇고 16개의 점 아닌가요? 여기 위에 보면은 타우 0부터 이제 n마이너스 몇 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요거의 개수가 16개였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맞죠. 근데 여기가, 16개의 점이 있다는 거는 네. 16개의 점? 그러니까 우선 요거는 16개의 G1의 점을 변형한 거를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16개까지만 쓸 수 있다라고 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선 제가 얘기 듣기로는 우선 이렇게 트러스트 셋업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결국에는 그룹이다 라고 들었거든요. G1, G2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 G1, G2가 있으면은 요걸 이제 그 페어링 연산을 통해서 이제 값을 증명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 군을 만드는 작업을 트러스티드 셋업을 통해서 하는 거고. 네. 그래서 개수가 그렇게 나온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했던 점은, 원래 얘를 이렇게 전 딱 깠을 때, 여기에 뭔가 정확한 알파 값이 있길 바랬는데, 사실 이건 지금 하나의 컨트리뷰션이 진행된 알파 값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뭔가 이 값들은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이 값만 가지고 계산은 됐지만, 과연 알파 값은 그래서 뭐였을까가 추측이 안 되더라고요. 알파 값을 알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저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은 알 수 있었지 않았을까. 알아도 상관없는 알파 베타는? 원래는 지워된 게 맞죠. 해놓고 그래서 없애는 건가? 타우가 이미 값을 다 지워버리잖아요. 네. 타우를 연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네. 커브에서 이렇게 쭉 돌리는 거니까 그러네요. 알 수 없는 값을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알파 베타가 몰랐어. 왜 꼭 가려야 되나라는 걸 들어서 그냥 저는 이렇게 쭉 만들다 보니까 알파 값이 뭐 나왔길래 저기가 제너레이팅 됐을까 싶어서 그 코드를 보면서는 저는 이제 중간중간에 로그 찍어보면서 알 수 있을까 했는데 못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5개의 퍼블릭한 파라미터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파운가? 론가? 아무튼 이걸 만들었고,
뭐 지원 G2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지원 G2가 만들어졌다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또 보니까 맨 처음에 파워스 오브 타워를 할 때, 왜 이게, 뭐 알파 베타 감마 값이 그냥 있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에도 G1을 곱하는 값이 있잖아요. 그죠. 제네레이터 1을 곱한 값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타워로 곱하면은 그게 알파 타워 B1이 되지 않나요? 첫 번째 거에다가. 음, 그러겠죠? 어, 뭔가 되게 확신해서 말씀드리기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자꾸 모르면서 말을 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쭉 진행하시죠. 그래서 요 식들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 식들을 나중에 크로스 식스팅 공부하다 보면 요 블록을 한 번씩 볼 수 있을 텐데, 요 식이 이제 뭐 G1의 엘리멘트라고 하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일렬로 쭈루루루로 나열했거든요. 근데 요 나열한 것들을 다시 이제 옆으로 세워보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요 식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또한 또 한 번 더 상수 계산을 하고 나니까 또 저희가 알고 있던 그런 키 값이 계산이 된다 하고 계산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요 그림을 잠깐 넘어가고, 사실 다 똑같습니다. 이 어떠한 키를 만드는 제너레이팅에 대한 계산식 자체는 이 식인데, 그 제약식이 4개일 때. 근데, 표현이 되게 다르다. 근데 이제 원문 표현은 이제 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대충적으로 이제 어, 파워를 베리파이 한 다음에 저희가 알고 있던 그 뒤에 이제 프루프를 이제 계산을 하고 베리파이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프루프를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아까 위에서 만들었던 그 식들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못했어요. 네. 근데 그냥 이 식만 한번 눈에 익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고 싶었고, 근데 다만 여기서 전 이제 바로 이제 끝났네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나 또 재미났던 점이 이제 위트니스 벡터 뭐 요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거랑 또 다시 뭐 랜덤 엘리먼트를 뽑더라고요. 그럼 이제 또 이 RS는 또 어디서 튀어나온 건가? 그래서 저 고민을 해봤는데 그것도 뒤져보니까 코드를 안 갖고 왔나? 이런 형태로 스레드의 뭐 차차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스레드 짤시죠. 아 그래요? 시공정인 거 몰랐는데. 아무튼 이런 펑션을 통해서 저게 콜이 돼서 랜덤 RS를 뽑거든요. 저가 시드 값을 잡고 그래서 그냥 이게 뭔가 스레드에 있는 노이즈 같은 거를 뽑아서 하는 건가 하고 그냥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게 스나크 JS는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위에서 보였던 사진 중 하나는 이거는 아무튼 뭐 또 다른 브로스6를 만드는 어떤 이건 러스트로 된 건데 거기에도 이런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저 위에 지금 thread 언더바 RNG를 콜 해가지고 그거를 뮤테이블 변수에 담은 다음에 그걸 던져가지고 퍼블릭 파라미터 RS를 뽑더라고. 근데 그 RS를 왜 뽑았냐고 하면은 예정적으로 이제 프루프를 제너레이션 할 때 거기 들어가는 또 랜덤 파라미터 RS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금 차차 찾아봤는데 그게 이제 블럭 암호 키, 그러니까 대칭 키 암호화할 때 쓰는 거라고 합니다. 해시 함수라는 거죠. 훨씬 아니죠. 해시도 아니고. 스트레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대칭 키 암호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은 얘가 지금 정확히 뭔가 이상한 연산이긴 하겠지만 일단 뭔가 다 상수로 이제 넣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프로프를 만들고 사실 이거랑 되게 비슷한 형태로 또 상수값을 다 넣으면 베리피케이션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 두 개를 이제 페어링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베리파이 하는 게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엔 정확히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보니까 프루프랑 베리피케이션 페이지는 엄청 그거 약간 헷갈린다기보다는 뭐가 많고 연산하는 게 사실 이 커먼 레퍼런스 스트링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 자체가 시간을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이걸 그냥 시간이 막는 게 컴퓨테이션이 만다기보다는 이해가 안 돼요. 잘. 그래서 그냥 하는 거 뭐 부분적이까지만 하더라도 하나하나 한번 파고 들어서 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준비했고 네. 각각의 파라미터들은 저렇게 제네레이팅 된다고 일단은 찾아봤었습니다.